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식이 레벨원 세미나예요. 안녕하세요. 오스티나토의 김박사입니다. 제 이름으로 김박사라고 하려니까 좀 창피하긴 한데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일부 시험 때 사용될 기기는 매트릭스 미니 i4 프로 그리고 주식이 오리지널과 레벨 1에 대한 비교 시청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비단 일부에서 다른 기기를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미니 i4 프로가 그나마 두시기가 갖고 있는 앰프의 색깔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제가 좀 들어서 일단 다이렉트하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스피커는 엘락에서 만든 이제 2.5A 톨보이 스피커고요. 2.5A이다 보니까 중역 혹은 저역대에서 중첩된 주파수 때문에 핸들링이 쉽지는 않은 스피커예요. 근데 엘락 특유의 고인치, 그러니까 높은 인치수의 우퍼를 택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마 오리지널과 레벨 1에서는 아마 이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조차도 좀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버블스라는 음원이고요. 이건 사실 뭐 제 기준에는 음악이나 노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물리 사운드 기반의 실험적 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에서부터 뭐 농구공, 배구공, 심지어 유리, 종이 같은 굉장히 다양한 텍스처들을 긁고 떨어뜨리는 그 소리들을 마이크 수음 위치를 변경시켜가면서 공간감을 형성하게끔 만든 음원이에요. 이거는 디테일과 스피커의 구동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절대 제대로 되는 그 재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곡이니까요. 높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낮춰드릴게요. 다음 곡은 빅배드존이라는 음악을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그 굉장히 극도의 낮은 대역의 남성 보컬로 이루어진 곡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얼마나 낮게 내려가냐면 거의 50Hz 단위까지 내려가요. 사람의 목소리로 내려갈 수 있는 거의 한계점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곡이 좀 특수한 점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듀오 루퍼든 아니면 이제 투웨이 북쉘프든 간에 임피던스 특성상 이제 최저 임피던스를 기록하는 150에서 240Hz 사이에 공명음과 배음이 발생하는 음원이에요. 그래서 앰프가 핸들링이 되지 않는 경우 이 텍스처의 질감이 현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아주 낮은 대역이 사람의 보컬로 공명음처럼 나오기 때문에 주변의 저역에 대한 축적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부밍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해상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를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아주 좋은 곡입니다. Dust and the smoke of this man-made hell on a giant of a man that the miners knew well. Grabbed the sagging timber and gave out with a groan like a giant oak tree that stood there alone. Big John, Big John, Big John, Bad John,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John. With jacks and timbers, they started back down. Then came that rumble way down in the ground, and the smoke and gas belched out of that mine.
and everybody knew it was the end of the line for John. No, they never reopened that worthless pit. They just placed a marble slab in front of it. And these few words are written on that stand. At the bottom of this mine lies a big, big ma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다음 곡은 이제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을 갖고 있는 가수의 음악인데요. 세브 달리자 휴먼 네이처라는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커버곡은 아니고 오리지널 곡인데 이 곡 특유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보컬이 갖고 있는 발성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면서 곡 전반에 초저역대가 깔려 있다 보니까 만약에 앰프가 맞춰주지 않는다면 보컬이 저역에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고, 그리고 그 독특한 보컬의 뉘앙스를 뽑아내기 좀 힘든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 곡은 이 깊이감이 굉장히 깊은 곡이에요. 뒤로 뎁스와 이제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곡이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느껴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차피 오리지널 들으시고 다음번에 레벨 1 들으시면 극명하게 비교가 나타나실 겁니다. Water struggle my eye. Asked by a taste of his world, touched by an angel. Have you met an angel? Song is the tone of my voice. Water struggle my eye. Asked by a taste of his world. 제가 좀 임의로 준비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요. 너무 가까우신가요?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이 두시기가 나왔을 때 내가 싱글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듀얼 모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남기셨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소리가 더 좋다고 하니까 두시기 이제 모노로 가신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선택지를 어떻게 두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제가 그 세미나 형태로 좀 준비를 했고요. 보통은 PPT 많이 준비하는데 저는 화이트보드가 익숙한 편이라 화이트보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유리라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가정 내에서 음악을 들을 때 낮은 출력으로 음악을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청음 환경이 보통 좋은 경우 대강 10에서 15V 출력의 소리 크기를 보통 씁니다. 이럴 경우 이거를 8ohm으로 나누었을 때 와트 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8V로 사용을 했을 때 8ohm이 걸리면 저희는 1A의 전류를 쓰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곱했을 때 8W를 쓴다고 말합니다. 이게 앰프 출력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는 8ohm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건 공칭 임피던스, 평균 임피던스일 뿐이고요. 보통은 4ohm, 5ohm대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압은 고정이나 이제 8ohm이 4ohm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대역은 1A가 아니라 2A가 되고 결과적으로 8 곱하기 2 2배의 출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이제 8W급을 쓴다, 10W급을 쓴다 하더라도 실제로도 그 앰프가 일을 하는 거는 그 2배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뭐 가정 내에서 써봐야 8옴에서 뭐 10W, 20W밖에 못 쓴다라는 개념과 가정이 실제로 앰프가 하는 일에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디테일한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둘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앰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능 그래프가 있어요. 보통 많이 이제 안 하는데 바로 THD 그래프입니다. 외율계라고 부르죠. 보통 여기가 30%, 60%, 100%라고 봤을 때 외율의 그래프는 앞단이 극도로 낮아요. 극도로 낮고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가 됐을 때 끝나죠. 하이파이에서는 1%의 THD가 발생한 순간을 최대 출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를 맥스로 봤을 때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써야 되는 출력 범위가 0에서 30%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이제 보통 이제 30%보다 더 낮은 케이스 혹은 더 높게까지 올라가는 앰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 구간만 쓴다고 생각하시고 앰프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W를 쓴다 하면은 우리가 이 10W라는 출력을 30% 범위 안에서 두려면은 최소한 이제 30에서 40W급의 앰프를 써야 된다는 가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최소 THD 구간을 쓸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옴의 전제에서 이게 4옴까지 떨어지게 되면 2배의 출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럼 60에서 80W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는 10W가 아니라 15W가 되는 순간 30%의 기준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45W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100W급의 앰프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쓸 때 높은 출력의 앰프는 필요 없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아이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8옴에서 60W급, 4옴에서 120W급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THD 곡선 그래프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초반이 아주 낮으나 중반부터 상승을 이어가는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바로는 싱글로 쓴다고 하더라도 20% 이 범위 이내에서 쓰셔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60에서 20W 범위면은 20% 범위면은 12W밖에 못 쓴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노를 반드시 추천하면 하는데 모노 같은 경우 곱하기 4가 됩니다, 출력이. 이 부분은 이제 요 바로 뒷 코너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4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240W, 실제로 220W 정도의 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야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영역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신가요? 재미없으신가? 처음 들었는데 재밌는 거야. 아, 그런가요? 오토바이도 대기장이 깡패고 앰프도 휘장 깡패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논리성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커뮤니티 내에 돌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모노의 구성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저희가 엔지니어로서 회로를 그릴 때 심볼화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앰프 하나에 사실 이제 증폭 회로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로가 들어가고 그 상관관계를 그릴 때 우리는 앰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인, 아웃, 전원의 관계로 그리죠. 그리고 저희 두시기 같은 경우에는 싱글 핸드로 쓰실 경우
이걸 신호원이라고 표기하고 이런 구성으로 쓰시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예. 하나의 앰프가 신호를 증폭시켜서 스피커에 플러스로 보내고 이 신호는 스피커를 거쳐 그라운드 즉 0V로 흐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흔히 들어보셨던 역기전력이 문제가 됩니다. 역기전력이 무엇이냐? 아주 심플한 비유를 드릴게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정기적인 영역에서 계속 설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잔잔한 수면에 스피커를 한 통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파도. 그렇죠. 파도도 치고 수면 위로 물이 솟구치죠. 그리고 이 앰프는 수면의 저항을 받아 천천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역기전력의 흐름이에요. 이 그라운드라는 개념 자체가 임피던스 저항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신호를 완벽하게 0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들어온 에너지만큼의 반발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수면 위에 물방울이 튀듯이 반사적으로 반발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역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싱글핸드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고요. 싱글핸드를 고수하는 곳들은 대부분 보면 이 역기전력의 상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만든 액세서리가 그라운드 박스예요. 그래서 방장님도 예전에 쓰셨던 R3였나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오디오 벡터 R3 같은 경우에는 이 역기전력을 상쇄하기 위한 그라운드 포트를 따로 만들어놨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모노모노를 쓰시게 되면 어떤 구성을 갖고 가게 되냐면은 앰프를 2개 씁니다. 그리고 각기 신호원은 밸런스드 신호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위상, 여기서는 역위상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 스피커는 더 이상 그라운드 0V로 전류를 리턴 시키지 않아요. 여기서 플러스를 걸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걸어서 흡수시켜 버립니다. 두 대의 앰프가. 어렵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밀어주면 이쪽에서 당겨버리고 이쪽에서 당겨 올리면은 이쪽에서 같이 밀어 올려 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역기전력이 발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출력을 떠나서 이 역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상쇄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노모노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데 그 스퀘어 파형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간혹 글들이 보이실 거예요. 앰프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제 앰프의 특성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파형인데 보통은 웨이브 사인파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거를 실제로 신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듣는 음성 신호는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근데 앰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런 파형을 집어넣어서 항상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스퀘어 파형입니다. 이걸 측정하는 이유는 슬류 레이트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0에서 수직으로 전압을 줬을 때 얼마나 빨리 이곳에 도달하느냐. 즉 이거는 시간, 이거는 전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특성이 항상 일정하게 이상적인 앰프는 0에서 5V를 줬으면 5V가 바로 올라가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여기에 딜레이 타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곡선으로 올라가서 완만하게 꺾이는 그래프를 갖고 있고 약간은 늦게 떨어져서 요런 그래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인파를 실제로 슬류 레이트 값을 대응을 넣게 되면 어떤 특성이 일어나냐면은 원 신호가 요런 형태라면은 사인파 특성은 약간 밀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떨어지는 요런 그래프 특성을 갖게 돼 있어요. 요 점을 찍어서 나눠서 볼 때 밸런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의 절반을 양쪽에서 증폭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의 값이 낮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신호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을 봤을 때 도달하는 점 자체가 다르게 보이시죠? 원하는 신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싱글핸드 랩이 딱 절반의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유죠.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지고 공간감이 좋아지고 이런 특성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밸런스드 형식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AB 클래스는 이걸 안 할까? 그리고 왜 AB 클래스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이게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문제는 이 앰프 두 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굉장히 미세한 오차도 용납이 안 돼요. AB 클래스는 아시다시피 진짜 수십 개의 부품을 일일이 사람이 다 조립을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십 개의 부품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페어 매칭 값을 다 맞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지죠. 근데 디지털 영역인 D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방식이잖아요. 켰다 껐다를 동시에만 진행하면은 이 오차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파워, 요새 유행하는 D 클래스 대부분의 파워들이 이 밸런스드 방식을 애초에 갖고 있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BTL은 그 D 클래스의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드시 모노를 하셔야 되고, 모노 안에서도 특별한 회로 성능을 갖고 있는 레벨 1을 선택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내용이 있으실까요? 좀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거 저기 네.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인파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 그걸 뭐라고 글로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슬류-레이트 특성이라고 네? 봅니다. 슬류-레이트 특성. 슬류-레이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기는 볼트 퍼 섹입니다. 네. 그러면 싱글로 했을 때 모노 같은 효과를 구조적으로 아예 낼 수가 없는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싱글핸드는 대신 싱글핸드 특유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AB 클래스든 진공관이든 푸시풀 방식이 아닌 푸시풀 형태가 됐든 아니든 이제 그 싱글핸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어느 정도 보면은 잘 만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뽑혀져 나와요. 제가 272를 설계할 때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이거는 그라운드 설계에 입각한 내용인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뽑아내느냐가 난이도가 꽤 높아집니다. 제가 너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나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형태로 준비한 1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으로 음악을 전체적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저희의 평가로는 이제 프리앰프가 들어가면서 이제 뎁스, 고급스러움, 이제 더 높은 분리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지금 뭐 예상대로 그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괜찮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프리앰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아직도 MCU 코딩이 안 끝나서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서 풀볼륨 상태로만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은 저희가 차곡차곡 하고 있고 12월 혹은 내년 상반기 초에 아마 발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가격 죄송해요, 아직 못 정했어요. 대충이요 대충 대충도 못 정했어요. 진짜 솔직히 아직 정말 저희가 추측도 못 하고 있는 단계라. 아니, 주식이 들어간 액수라는 거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어느 선은 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대표님? 제가 정해요 지금? 5만 원만 주세요. 세게 나머지 뭐 안
다 외국인이잖아. 선생님 수풀이에요? 네, 순수한 프리앰프입니다. 다른 기능이 일체 안 들어가 있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회로를 사용한 예시가 없는 앰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도 그 저렴한 금액 대비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게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저게 두시기만을 위한 건 아니고 앞으로 두치기에 나와서 쓰셔도 되고 다른 거에 다 물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RCA에다 물리셔도 되고 뭐 저렇게 모노 다른 앰프에다도 물리셔도 돼서 제가 아마 그 저거 뭐냐 그 부품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100만 원 넘을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렴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100에서 200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가격대에서는 뭐 두시기도 두치기도 그렇고 뭐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강일 거라고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이 XLR이 들어간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가 좀 많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XLR 핀 배열의 권장 값이 있거든요. 권장이에요. 이제 룰이 아니라 권장이 있는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브랜드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익히 하는 토핑 같은 경우에도 XLR 1번 핀에 대한 활용도가 달라요. 다른 브랜드랑. 그래서 두식이랑 물리면 노이즈가 나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들은 그 작업을 따로 해드리기도 하고 익히 아시는 FM 어쿠스틱도 2번과 3번 핀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FM 어쿠스틱 풀이나 파워를 분리적으로 쓸 적에는 핀 배열을 바꾼 케이블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XLR이 들어간 프리앰프들의 범용성이 좀 많이 어렵게 만들어지죠. 근데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독특한 이제 스위칭을 집어넣어서 XLR의 그라운드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루프 브레이커라는 개념도 이제 설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있어서 방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범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파워를 물리든 어떤 DAC를 물리든 이런 조합형 스위치 덕에 모든 조합 안에서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드문 방식이에요. 자, 다음 곡은 제가 지금 재생하지 않았던 곡 중에 제가 늘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추천드리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에바 캐시디의 어텀 리브스라는 곡을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아마 오늘 이제 여성 보컬이 보편화된 여성 보컬을 들어보시지를 못했으니까 이 감성 그리고 이 보컬의 표현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The falling leaves start to 두풀이 LPG 연결돼. 왜 웃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음악을 추천을 많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좋았어. 아니 왜냐면 솔직히 두치기하고 두식이 처음부터 얼마나 막 괴롭히면서 만들었는데요. 그 인정받으면 당연히 좋죠. 이 음악은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에바 캐시디는 지금은 많이 알려진 가수지만 원래는 잘 안 알려진 무명 가수였거든요. 이렇게 몇 장의 앨범을 내고 이제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기 바로 불과 얼마 전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작은 블루스 바에서 노래한 거를 8mm 캠코더로 녹음을 한 거를 리마스터링한 거예요. 아, 이게 라이브예요 지금? 라이브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저 정규 앨범에 들려있던 보컬하고 전혀 달라요. 에바 캐시디는 굉장히 짱짱하고 에너지감 넘치는 보컬을 갖고 있는 가수인데 이때는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 갈라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 좀 처연함이 많이 표현이 되죠. 제가 굳이 오늘 시스템에서 이걸 틀었던 이유는 엘락에선 쥐약 같은 음악이에요, 사실. 엘락에서는 마치 원래 에바 캐시디처럼 좀 쨍하게 표현을 해버리는데 두시기에서는 약간은 이제 마라진 튜닝을 걸면서 요거를 엘락에서 이제 이렇게 소화해내게끔 만든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 꽃이 내고 오늘 감성이 좀 손박한 꽃 이런 날도 있어야죠. 내고 별처럼 슬픈 찔레고 달처럼 서러운 찔레고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 울었지.
한 3곡 정도 제가 이어놨거든요. 이거 참 처음 다시 네. 좋죠. 오늘 공식적으로 청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뭐 신청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았습니다. 괜찮았나요? 아까 노랑현 선생님께서 저희 두프리의 볼륨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볼륨의 개념이 볼륨보다는 볼륨 앞과 볼륨 뒤가 더 중요합니다. 원래는 볼륨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차피 고정돼 있어요. 한정된 기술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두치리용으로 나오는 거는 제로 임피던스 볼륨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볼륨을 내놓긴 할 거지만 여기에 들어간 10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의 앞과 뒤, 즉 볼륨 앞뒤의 버퍼 개념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앰프와 좀 다르게 앞뒤의 버퍼로 확실히 절연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10볼륨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오디오 전반에 걸친 뭐 질문이라든가 기술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고요. 이걸로 오늘 처음에는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실까요? 좀 유치하고 뻔한 질문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 네. USB 케이블을 1,500원짜리에서 15만 원짜리로 바꾸고 네. XLR 케이블을 10만 원짜리에서 36만 원짜리로 바꾸고 네. 근데 그 두 개를 바꿀 때마다 엄청난 소리 변화를 느꼈는데 네.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선재가 음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케이블에 대한 논란은 늘 항상 있는데요.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케이블은 비단 도체만 보셔서는 안 돼요. 케이블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케이블 자체는 아날로그 케이블이든 디지털 케이블이든 고유의 캐퍼시턴스와 기생 캐퍼시턴스와 인덕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죠. 느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부정되려면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전기 기술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전원에 있어서는 전력 전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읽어야 되고 저희가 신호전송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해외 뭐 우주항공국이라든가 여러 회사 여러 이제 곳에서 내놓은 논문을 읽고 나서야 이게 정말 케이블이 존재 여부가 그 차이를 주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더 많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 하나 그 앰프 같은 데 만들 때 대용량 콘덴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대용량 콘덴서 하나를 쓰는 거랑 네. 소용량을 여러 개 병렬을 해서 그 용량을 맞출 수 있잖아요. 네. 그 소용량을 여러 개 병렬을 한 거에 차이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후자가 더 고성능이에요. 왜냐하면 ESR이라는 이제 콘덴서 자체가 충전하고 방전하는 속도를 결정짓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병렬화되어 있는 게 더 빠르게 충전되고 더 빠르게 내보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콘덴서의 용량과 이 양을 어떻게 맞추느냐보다 이거를 정말 충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두치리가 개발되면서 나오는 게 1kW급 트랜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30A 이상의 고용량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는데 방전을 했으면 빨리 충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아무리 이제 많은 용량을 넣어놔도 충전할 수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앰프는 이제 저전력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음색의 튜닝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전류의 양을 느리게 내보내게끔 고용량으로만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주 촘촘하게 여러 개를 박아서 빠른 이제 그 속도를 내게끔 만드는 앰프도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그렇게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특히 골든부트 같은 경우에는 1000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용량을 굉장히 여러 개 집어넣는 전원부를 갖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가 하면은 10,000마이크로, 22,000마이크로 이제 큰 용량을 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시리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용량을 많이 쓰면은 순간적으로 트랜스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대전류를 그러니까 이제 앞단이 네. 단락이 붙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과부하 걸린다는, 과부하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얘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설계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적인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전부 감안해서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 소비자로서 무엇을 선택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소용량을 많이 받고 용량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트랜스가 못 버틸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건 설계를 잘못한 거죠. 잘못된 제품입니다. 내구성이 약할까? 이런 측면은 있어요. 이 작은 트랜스가 숫자가 많아졌을 적에는 이제 트랜스가 갖고 있는 누설 전류량이 많아진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트랜스가 내보내는 전류량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는 있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두치리용으로 만드는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도 한 채널당 완전히 듀얼 모노 스타일로 나눠서 전원문을 만드는데, 거기 평활부에 들어가 있는 게 12개씩 박혀 있어요. 프리앰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든 케이스도 있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는 1000마이크로짜리 40개 집어넣어서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트랜스 용량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럼 두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두시기 같은 경우는 SMPS 전원부기 때문에 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랬습니까? 네. 캐패시터 아까 큰 거 한 개, 작은 거 이런 게 이 두 가지 경우에 그 리플 커런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돼요? 작은 거 여러 개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만큼 n분의 1로 나눠지게 되니까요. 작은 트랜스 잘 살아남았으니까. 질문. 네. 지금 요즘 이제 오디오 쪽에 디커런스 지금 부시기도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네.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전원부가 이제 트랜스 못 펼쳐요. 그러니까 AV 앰프하고 다른 전원부가 하잖아요. 네. 근데 유닛이라고. 그게 이제 일반 우리 가전 제품, 네. TV나 뭐 이런 전자제품은 예전부터 네. 그 사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오디오 쪽은 너무 이제 좀 처지가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오래전에 나왔던 SMPS는 오디오에 쓸 만큼의 성능이 나오질 않았어요. 노이즈 레벨이 특히 안 좋고, 특히 예전 걸 측정을 해보면은 우리는 스위칭 개념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MPS를 다룰 때 고주파수 대역의 노이즈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SMPS도 정류를 거친 DC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브릿지 정류를 시킨 저주파 대역도 같이 섞여서 나와요. 이런 노이즈 레벨들이 그 당시 SMPS는 성능이 안 따라줬죠. 그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서 사람들이 SMPS 전원부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스위칭 전원부에 대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 스위칭 레벨이 굉장히 이제 주파수 대역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영역으로 빠져버렸죠, 오디오에서는. 그리고 둘째로는 산업 전반의 발전이 더 이상 AB 클래스나 트랜스포머 정류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단계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오디오는 시장 규모가 작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에서만 쓸 수 있는 부품들은 더 이상 상업화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제조사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케아는 뭐 온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도 오디오에 필요한 소용량 트랜지스터의 생산을 다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 만드신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시바나 이런 업체에서 아주 그냥 자작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단종이 되어버렸어요. 산업 전반이 이제 그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거든요. 다 이제 SMPS 기술과 D클래스 기술, 디지털 기술만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그런 부분들은 퇴색돼 가고 있고 이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패스앰프 같은 경우는 도시바 그 이제 부품을 아예 남은 걸 다 그냥 자기들이 사가지고 맞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아더치고 그거 가져간다고 생산 안 얘기하죠. 하니까 FM 어쿠스틱도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마찬가지. 매입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쓰겠다. 네. 그걸 이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FM 어쿠스틱인데 예전에 모토로라가 온세미와 뭐 여러 가지 회사로 나뉠 무렵에 모토로라에서 생산하던 특정 소자를 아주 그냥 수만 개를 남아 있는 걸 다 긁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개념으로 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72 때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AB 클래스랑 D 클래스 앰프 중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AB 클래스는 점점 사장이 되고 될 수- 결국엔 D 클래스가 지금 남아 대세가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디지털 앰프의 개념이 저는 현재의 D클래스 그리고 디지털, 퓨어 디지털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기술이 또 나올 겁니다. D 클래스가 아닌 어떤 또 다른 기술이 그렇죠. 나올 수 네. 그건 이제 선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아직도 약간은 올드하게 AB 클래스 전문으로 설계를 했던 그게 남아 있어서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저는 AB 클래스를 할 것 같아요. A는 안 하시나요? A는 상업형으로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명도 너무 짧고 그리고 전력 소비도 너무 심하고 특히나 방열기구 때문에 제조 단가가 너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상업형 브랜드는 사실상 A 클래스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대신 272 같은 경우에는 푸시풀 A 클래스 대응 폭이 넓어서 푸시풀 A 클래스로 한 40W, 50W까지 대응을 하거든요. 272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는 좀 버틸 수 있는데 순수 A 클래스, 싱글헤드 A 클래스 조금 어렵죠. 근데 상업화. 아큐페이지나 그런 일본 대형 회사들은 아직도 대형 회사가 저희가 된다면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가 아니면 그걸 감당하기가 네, 그렇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두시기를 이렇게 제조를 했으면은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몇만 대 만들었겠죠, 당연히. 뭐 일예로 뭐 네임에서 만든 유니티 102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수만 대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 대가 팔렸겠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제조 단가도 엄청나게 싸질 수 있겠죠. 그런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AB 클래스 앰프 구입하면 뭐 한 수년간은 잘 사용하겠지만 10여 년이 지나서 부품 수급하려면 고장 났을 때 부품 수급하려면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예를 들어 지금 딱 10년 전에 만들어진 앰프들을 이제 트랜지스터가 손상이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품번에 만든 걸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은 없어진 이제 산켄이라든가 이제 모토로라, 온세미 이런 쪽에서 단종시킨 트랜지스터들은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수리점들도 대체품을 써서 그냥 적당히 수리하고 치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처음 제품 만들 때 그런 성능이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소리만 난다. 그렇죠. 예. 다행히 대체 호환품을 찾으면 뭐 비스무리하겠지만 못 대체 찾으면 호환품을 넣어도 재소리 나요. 딱 정확하게 정말 그 수율에 맞는 정확하게 페어 매칭된 형번까지 일치하는 소자를 써줘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고 앰프 살 때 그런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좀 색다른 질문을 많이 받았네요. 네. 그래요. 네. 뭐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